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그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질 뻔했는데요.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힌 스토리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그곳에서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모님과 효심이 깊은 남동생 덕에 집안은 항상 화목했어요. 저랑 남동생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경기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남동생도 몇 년 후에 대학을 졸업해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취직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나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내려가서 내일까지 있을 거거든. 누나도 내일 꼭 와. 내가 진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늦지 않게 꼭 와야 돼. 알겠지? 제가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했지만 남동생은 꼭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궁금해하며 엄마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남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할 얘기가 뭔데? 뭐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논산까지 오라는 거야?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지. 누나, 어제가 무슨 날이었게? 어제? 글쎄, 누구 생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금요일 아니야? 평범한 금요일이라니. 어제 내 월급날이었잖아, 월급날. 뭐? 너 설마 그거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였어? 아유, 이거 완전 웃기는 짬뽕이구만. 자기 월급 탄 거 자랑하려고 논산에 다 같이 모이자는 애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자 남동생이 웃음을 빵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중요한 얘긴 지금 할 거거든? 자, 지금 다들 옷 입고 신발 신으세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옷 한 벌씩 쏠 테니까 땡땡 백화점으로 갑시다. 알고 보니 남동생은 첫 월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옷을 한 벌씩 사주기 위해 다 모이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발상이 너무 재밌고 귀여워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남동생은 늘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남동생이랑 같이 엄마 집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허리를 부여잡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삐끗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동생이 다짜고짜 엄마를 일으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당장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지금 병원 문 닫았을 시간이니까 응급실이라도 가자고요. 네? 아유,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응급실이야. 좀 누워 있다가 월요일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돼. 그러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냥 저랑 같이 응급실 가자니까요. 됐어. 이런 걸로 응급실 가면 사람들이 욕해. 엄마가 허리 삐끗한 게 뭐 한두 번이니? 하여튼 효자 아니랄까봐 엄마 걱정해 주는 것 좀 봐.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는 어디 아프단 얘기도 못 하겠다.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까 결국에 응급실은 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월요일부터 정형외과에 가 물리치료를 몇 번 받으시더니 금방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엄마 집에 갔는데 남동생이 저녁을 쏜다는 거예요. 삼겹살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다음엔 소고기 사드릴게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아빠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일도 많이 배우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아주 자식 하나 기깔나게 키웠구만. 너무 든든해서 벌써 배가 부른 것 같다.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만 보면
누나인 제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으려고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성격이 다정하고 듬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비록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도 아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연 씨랑 나중에 태어나게 될 저희 아이까지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흡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가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선 꿈에 그리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좋은 분들이라 시댁에 가면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직장 다니느라 고생한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때도 여자들만 일하는 집안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시숙의 남편까지 온 가족의 일손을 돕는 그런 집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많은데 그런 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도 엄청 잘 지냈어요. 하루는 다 같이 친정에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삼겹살에 파김치를 얹어서 남편한테 먹여주시는 겁니다. 박서방, 이거 한번 먹어보게. 내가 만든 파김치가 고기랑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죽이거든. 자, 얼른 해봐. 그런데 그걸 받아먹은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우와,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파김치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만 먹으면 고기가 무한정 들어가겠네요. 안 되겠다, 장모님. 냉장고에 파김치 더 있죠? 저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을 것 같은데 미리 더 꺼내와도 되죠? 그날 남편은 고기에 파김치를 올려서 먹느라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주신 파김치 한 통을 들고 집에 올라왔는데 밤늦게 또 라면을 끓여 파김치랑 같이 먹더라고요. 여보, 시간이 몇 시인데 라면을 먹어? 아니, 아까 점심 때 먹은 파김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얼른 당신도 와서 한 입 먹어봐. 고기랑 먹어도 맛있지만 라면이랑 먹어도 완전 꿀맛이야. 그 모습을 본 전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쉬는 날마다 자꾸 자기가 먼저 친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일주일 내내 버스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또 당신이 운전해서 논산까지 가자고? 됐으니까 차키 일이네. 당신은 조수석에서 좀 자고 내가 운전할게.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 직업이 운전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남편은 굳이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논산까지 가더군요.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선 저희 아빠한테 같이 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장기 두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기를 두던 도중에 남편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빤 남편을 깨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게 주말이면 좀 쉬지. 뭐하러 무리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한숨 자게. 그나저나 장인 장모 보겠다고 피곤한 몸 끌고 온 게 너무 고맙고 기특하구만. 저 역시도 저희 친정에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 남동생하고도 엄청 잘 지냈거든요. 하루는 친정에서 가구를 버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책장이었는데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남동생이랑 한 쪽씩 잡고 들었는데 남동생이 깜짝 놀라 저희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매형, 안 무거우세요? 어쩜 그렇게 인상도 한번 안 쓰고 이 무거운 걸 번쩍 드세요? 저도 나름 힘 세다고 자랑했는데 매형을 보니까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안 되겠다. 매형,
이따가 저랑 팔씨름 한 판 해요. 잠시 후 둘은 정말로 팔씨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옆에서 신나게 응원을 했답니다.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 매형, 살살해요. 아, 내가 졌잖아. 결국 승리의 여신은 제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남편은 신나서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남동생이 일하는 곳은 저희 신혼집과 차로 50분 정도 거리였어요. 짧다면 짧고 멀다면 먼 거리였는데 남편이랑 남동생이 워낙 성격이 잘 맞다 보니 종종 만나서 술도 한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옆에 떡하니 남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이 시간에 왜 둘이 같이 들어와? 아니, 아까 막차로 운전하는데 마스크까지 쓴 어떤 손님이 끝까지 안 내리는 거야. 내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차고지까지 계속 앉아서 가길래 보니까 그게 처남이었지 뭐야. 마스크 벗고 날 깜짝 놀래켜 주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뭐? 그게 진짜야? 아유, 태연이 너, 네 매형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럼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지. 안 그래도 매형이랑 술 한잔 하고 싶었거든. 내가 요 앞 편의점에서 맥주랑 마른 안주 사왔으니까 누나도 같이 한잔해. 아참,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우리 매형이랑 아주 새벽까지 달려보게. 그날 저희 셋은 새벽까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동생이 부동산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개업 화분도 보내주고 엄청 축하해 주더라고요. 처남, 내가 그 동네 아는 사람 몇 명 있거든. 부동산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내가 무조건 처남한테 소개시켜 줄게. 우리 처남 부자 될 수 있게 내가 또 도와줘야지. 남편은 그 이후에 정말로 친구나 지인들과 통화를 하다 집 구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제 남동생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몇 번 제 남동생을 통해 집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잘해줬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남동생 역시도 연결해줘서 고맙다며 저희한테 몇 번 밥을 쏘기도 했고요. 저는 남동생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 6년 차가 되었을 때 남동생이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케는 저랑 성향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올케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은 재테크 뭐 하세요? 저보다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아주버님이랑 같이 모으신 돈도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계시겠죠? 뭐? 재테크?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적금이나 열심히 드는 거지 뭐. 어머, 형님, 누가 요즘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적금 이자율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돈 불릴 방법을 찾아야죠. 에이, 그런 건 돈 날릴 수도 있잖아. 그냥 적은 돈이어도 안전하게 적금 타먹는 게 낫지.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부자 못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불리는 쪽이 낫죠. 그럼 올케나 열심히 해. 난 그런 쪽은 영 불안해서 말이야. 올케가 공부 많이 해서 재테크로 성공하면 되겠네. 저는 성실하게 돈 벌어서 모을 생각만 했지. 올케처럼 여기저기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성향 차이일 뿐이니 굳이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뚝심 있게 남편과 돈을 차곡차곡 모은 덕에 결혼 8년 차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아파트였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선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집들이까지 했어요. 저희 아빠는 대견하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서방, 정말 장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 돈 쓰기 바쁘지 모을 줄은 잘 모르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아껴 써서 좋은 집 장만한 거 정말 축하하네. 매영, 저도 너무 축하해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선 청소기거든요. 집이 넓어졌으니까 청소하기 더 편하시라고 제가 선물로 사왔어요. 아유, 처남, 이거 엄청 비싼 청소기 아니야? 거의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비싸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죠. 매형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돈 번 거 생각하면 이건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러자 남편은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일하는 시간도 되게 길고 힘든 직업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애들을 낳고 나선 육아를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남편 혼자 돈을 벌어야 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고생 많았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케가 눈치 없이 초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저한테 이 집 얼마 주고 샀냐며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얄미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 돈이면 더 좋은 집 사지. 왜 이 집을 사셨어요? 여기 아파트 값도 별로 안 오를 텐데. 그래서 제가 형님 보고 재테크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공부해서 제대로 샀으면 돈 왕창 벌었을 텐데. 형님은 완전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가 왜 헛똑똑이야? 매형이랑 둘이 알뜰살뜰 모아서 집 샀으면 좀 축하해주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사는 줄 알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자 이번엔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얘 며느라, 너 저번부터 아주 말본새가 영 글러먹었구나. 내가 보기엔 이 집도 싸게 잘 샀는데 왜 그래?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땐 상대방 기분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에 올케는 입을 삐죽 내밀고선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올케 때문에 잠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축하해주니 그날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원하던 집도 사고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사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친정 아빠가 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랑 자주 병원에 찾아가고 제발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빠는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펄펄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퍼하셨고 저랑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식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두를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본인이 신경 쓰고 장례식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하며 진행했어요. 게다가 슬퍼하고 있는 저희 엄마를 위로해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으니 분명히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장인어른 몫까지 최선을 다해 집안을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의 대소사도 제가 다 책임지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할게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쓸쓸해하실 저희 엄마를 위해 쉬는 날마다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꽃구경도 시켜드리고 기분 전환 시켜드린다면서 여기저기 많이도 모시고 다녔어요. 하지만 엄만 아빠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는지 계속 우울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안 그래도 우울해하는 엄마 때문에 저까지 기분이 울적했었는데 남동생이랑 올케가 저희 집에 찾아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 그리고 매영,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번에 분양을 하나 받을 게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이것만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으로 5억 원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날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웬만하면 내 돈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딱 2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한테 2억 원이 어딨어. 돈이 모자라면 분양을 받지 말아야지. 왜 무리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 처남.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건 아니지. 그냥 그 분양권은 포기해.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올케가 이러는 거예요. 아휴, 이거 진짜 큰돈 벌 기회인데 이렇게 날리실 거예요? 이번에 아파트 샀으니까 돈 더 벌어서 더 좋은 데로 또 이사 가야죠. 언제까지 월급만 모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평생 부자 못 된다니까요. 올케, 부자가 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올케 돈으로 올케가 투자하면 되잖아. 아무튼 우린 그 돈 못 빌려주니까 다시 돌아가. 알겠어?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올케를 돌려보냈어요. 아무리 제 동생이라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남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고 며칠 후에 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매영,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번에 그걸로 수익 나면 우리 집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흙수저로 살았는데 이번이 흙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서 그래요. 혹시 제가 그 돈 못 갚을까 봐 그러세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엄마 보고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빌려주세요. 네? 처남, 갑자기 장모님은 왜 끌어들여?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난 절대로 그 돈 못 빌려주니까 그냥 돌아가. 하지만 남동생은 뭐가 그렇게 절실한지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더군요. 매영, 하도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길래 차용증까지 써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연대보증까지 서준다고 했으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자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남동생에게 화를 버럭 내더군요. 처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처남 어릴 때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장모님한테 보증까지 서달라고 하면 장모님이 뭐가 되겠어? 돈이 부족하면 욕심을 버리고 포기해야지. 처남이 이렇게 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저랑 우리 가족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쉽게 포기해요?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 얻으면 매형한테도 한몫 두둑하게 챙겨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도 남동생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족인데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남동생이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부터 남편이 찜찜해했거든요. 일단 금액이 너무 큰 데다가 올케가 워낙 돈 욕심도 많고 돈 불리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찜찜했어요. 그래도 차용증까지 서온 게 너무 절실해 보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엄마가 이거 보증 서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요즘엔 가족들끼리도 차용증을 쓴다고 하지 않니? 금액이 크니까 박서방 안심시켜 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는 애도 아니고 난 우리 아들 믿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 선택은 너희가 하거라.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보증 때문이 아니라 제 남동생을 정말 남동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우리의 전부였지만 가족이니 믿고 도와주겠다면서요. 다행히 남동생은 돈을 빌려간 이후에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큰 돈이 생기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동생한테 이자가 들어오는 날인데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남동생이랑 올케 모두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엄청 초조해 하더라고요. 여보,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처남 평소에 이렇게 연락 안 받는 사람 아니잖아. 문자래도 답도 없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남편은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발을 동동거리며 불안해하더군요. 게다가 밥도 안 넘어간다며 아무것도 먹질 않고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태연이 연락돼? 지금 3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걔 때문에 나도 그렇고 박서방도 제정신 아니란 말이야. 박서방이 큰맘 먹고 2억 원이나 빌려줬는데 설마 태연이 걔가 우리 배신한 거 아니겠지? 나 걔 때문에 지금 박서방한테 미안해 죽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엄마도 알잖아. 엄마 진짜 아는 거 없어? 걔한테 연락받은 거 없냐고. 하지만 엄마도 동생과 연락은커녕 어디서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답답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남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부동산 유리에 이상한 낙서 같은 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여러 명 몰려 있더군요. 그중엔 저도 알고 지내던 남동생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내 돈 어딨어? 태연이 그놈이 가져간 내 돈 어디냐고.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수익률 연 30% 준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게 다 뭐야? 나 소문 안 낼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빼고 내 돈만 먼저 주라. 어? 우리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영수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내 동생한테 2억 원 빌려주고 못 받았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 누나도 한패잖아. 동생이 잘못했으면 누나라도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랑 동생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은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놈 누나야? 당장 내 돈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 자식 평소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길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었잖아. 나한테 와서 그렇게 투자해라 하길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이 그놈 가족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내 돈 몽땅 다 내놓으라고. 저한테 막무가내로 따지는 바람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제 옷을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당신들 내 돈 어떡할 거야. 내가 평생 벌어서 못 내준 재산인데 이 늙은 몸뚱이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신들이 책임지란 말이야. 저와 남편은 저희를 붙잡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말도 안 돼. 설마 했는데 처남이 진짜로 우리를 등쳐먹은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못된 놈 때문에 내 인생 망해버렸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저 역시도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믿었던 제 남동생이 뒤통수를 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계속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맨날 술을 퍼마시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장모님, 이거 다 알고 계셨죠? 처남이 제 돈 들고 나를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아파트 장만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도로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세요? 제가 장모님 댁에 무슨 피해를 줬길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네? 저라도 끝까지 돈을 빌려주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제 남동생을 믿고 빌려줬다가 뒤통수를 맞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쥐구멍에 숨고만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동생은 계속 연락이 되질 않고
경찰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남동생한테서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누나, 미안해. 누나랑 매형한테 도저히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 그런데 누나, 나도 많이 힘들었어. 나도 이거 분양 사기 당한 거야. 알고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저는 그 문자를 받고서 남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문자에 답장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얘기라도 자세히 해줬으면 덜 답답했을 텐데 딸랑 저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내니까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하루하루 폐인이 되어가고 이젠 저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도 처남이랑 짜고 친 거지? 장모님이랑 셋이서 짜고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나보고 가족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여보, 나 진짜 아니야. 나도 태연이가 그럴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전혀 관련 없는 일이야. 당신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거짓말 하지 마. 처남도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짓 한 거 보면 몰라?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이 집 사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갚으려고 이 집 팔고 다시 코딱지만한 데로 이사 가야 되잖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을 해봐도 남편의 오해가 너무 커서 바로잡을 수 없었어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마가 파김치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냄새나게 이게 뭐야? 보내줄 거면 돈이나 보내주던가.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 파김치를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려던 남편이 갑자기 아이스박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옆에 가서 보니까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편지를 읽어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거기에 뭐가 쓰여있길래 그러는데? 놀라서 편지를 빼서 읽어본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저희 엄마의 유서가 들어있었거든요.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파김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내네. 박서방, 난 말일세.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가족마저 나한테서 등을 돌리니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네.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피해자들한테 어떻게든 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집을 팔아서 자네 목도 챙기고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길 바라네. 박서방,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고 못난 장모여서 미안하네. 그래도 자네 덕분에 사는 동안 참 행복했어. 저는 너무 놀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과 함께 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엄마가 소주를 드시면서 정말로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달려가 어깨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연이 그놈이 잘못한 건데 왜 엄마가 이러는 거냐고. 놔, 이건 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어.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게 제발 내버려둬. 엄만 계속해서 제 손을 뿌리치며 발악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남편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없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처남이 무리하게 부탁했을 때 매정하게 내쳤어야 하는데 내치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
몇 살 더 산 형으로서 처남이 그런 못된 생각 가지지 못하게 단도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장모님을 다짜고짜 의심해서 죄송하고 저만 힘들다고 장모님한테 막말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는가? 다 우리 아들이랑 내가 잘못한 게지. 자네가 그 아파트 사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내 뻔히 아는데 내 아들이 자네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 나라도 목숨 바쳐 사죄를 해야지. 장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일해서 그 돈 메꾸면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장모님이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어른이신데 장모님이 떠나시면 어떡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와 엄마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날 두고 떠날 생각을 해.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엄마라도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줘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서 따지니까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 무서웠다고.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매번 욕먹고 변명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기다 박서방까지 나한테 등을 돌리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라도 장모님을 믿고 힘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는 소린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열심히 살아봐요. 네? 그러자 엄마는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찌됐든 이 집은 팔아야겠네. 내 아들한테 피해본 사람들 중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속은 얼마나 찢어지겠나. 애미로서 아들이 잘못했으니 나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지. 이 집을 판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지 어쩌겠는가. 결국 얼마 안 가 엄만 그 집을 3억 5천에 팔아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논산으로 내려가 엄마랑 같이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중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까지 찾아가고 소란 부려서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드님이 잘못한 것까지 책임질 정도로 이렇게 진정성 있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만 그분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마음 같아선 피해보신 금액을 전부 다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제 아들 때문에 피해보신 거 제가 대신 이렇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사과를 받아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간이 늦어서 엄마가 지내는 곳에 데려다 드리고 가려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돈을 조금 남겨서 작은 집 하나라도 구해서 지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월세 25만 원짜리 허름한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고시원이라는 걸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가봤는데 한 평이 조금 넘는 방에 샤워실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괜찮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괜찮아. 여기 밥도 지어주고 라면이랑 김치도 줘서 살만해. 여기 살면 돈 나갈 일도 별로 없고 편해. 내 나이 좋은 집 살아서 뭐하니?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피해자들 보상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생각도 해야지. 아유,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박서방이랑 올라가.
그런데 남편도 고시원의 모습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군요. 장모님, 저 장모님이 여기 계시는 거 절대 못 봅니다. 딸도 있고 사이도 있는데 장모님이 왜 이런 곳에서 쓸쓸하게 지내셔야 돼요. 다른 원룸 구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제가 모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가세요.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쓸쓸하실 텐데 이젠 손주들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여보, 얼른 장모님 모시고 올라가자. 내가 짐은 다 챙길 테니까 얼른 장모님 모시고 먼저 나가 있어. 얼른.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엄마를 끌고 나와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하고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9살이 된 저희 첫째는 워낙 의젓해서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작은 방에 이불을 깔더니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쉬세요. 내일은 제가 안방 비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방을 왜 비워? 이 집이 자네 집인데 내가 안방을 차지하면 되겠나? 자네가 안방 비워주면 나 나갈 거야. 나 혼자 자는데 이 작은 방이면 충분하지. 무슨 안방을 비워준다고 그래?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장모님이 우리 중에 제일 어른이신데 당연히 제일 큰 방 쓰셔야죠. 아이, 싫다니까 그러네. 나한테 안방 주면 나 다시 논산으로 내려갈 거야. 고시원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는 탓에 알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부엌에서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부엌에 나가보니 엄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어제 늦게 주무셨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 사이가 일찍 출근하는데 내가 든든하게 아침밥이라도 챙겨줘야지. 거의 다 했으니까 얼른 씻고 나오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종일 기운이 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게 부모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저랑 남편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자네, 내 집 팔아서 나온 돈 왜 안 받는다고 했어? 자네도 피해본 금액이 크지 않나? 조금이라도 챙겼어야지. 에이, 그 사람들은 남이지만 저는 가족인데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감당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저희 엄만 못 말리겠다는 듯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통장 하나를 보여주시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지. 자, 이거 내가 꽁꽁 감춰둔 거야. 여기 있는 3천만 원 내가 자네한테 보내주겠네. 네? 3천만 원을요? 이게 무슨 돈인데요? 이거 자네 장인 사망보험금일세. 그러니까 이거라도 꼭 받아주게. 안 돼요. 저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건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노후자금이잖아요. 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게. 아니요. 진짜로 저 이거 못 받아요. 대신에 저랑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건강하게 저희랑 영원히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돈도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꼭 약속해 주세요. 네? 그러자 저희 엄만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일을 했는지 이런 복덩이를 만났네. 자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그날도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이제 엄마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족 간의 불화는 다 해결이 되었지만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제발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연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얼마 전엔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유서까지 쓰고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했어.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영영 우리 엄마 얼굴 못 볼 뻔했다고. 게다가 네가 여러 사람한테 피해준 돈 우리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나눠드렸어.
넌 어디로 도망가서 발 뻗고 편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한텐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내가 누나로서 너한테 한마디만 할게. 네가 정말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네 죄값 치르길 바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잘 생각해. 하지만 남동생은 그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경찰로부터 남동생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해외로 도피했던 남동생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 자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은 징역 4년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남동생이 있는 곳으로 면회를 갔어요. 가보니 살이 쭉 빠져서 완전 해골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동생은 저희를 보자마자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 그리고 매형, 그렇게 큰 돈 빌려가 놓고선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투자 유치만 시켜주면 저희한테 몇 프로씩 떼어준다고 하길래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사업 설명회까지 가서 다 들었는데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투자하게 만들고 매형한테도 돈 빌려서 진짜 불려서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사기였어요. 사기라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간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올케는 지금 어디 갔는데? 올케가 바람 잡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올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누나 문자 받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와이프한테 자수하자고 설득했는데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죽어도 자긴 자수 못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자수한 거야.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은신처 어딘지 경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수사 들어갈 거야. 누나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매형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가슴에 대못 박아서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처남, 그래도 잘못한 거 알고 자수했으니 죄값 달게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중에 출소하고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삼 사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럴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면회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기를 벌인 일당 모두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올케도 잡혀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올케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엄마와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답니다. 엄마는 저랑 남편이 그렇게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청소 일을 구해서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일을 나가보니까 운동도 되고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서 나도 집안에 도움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계속 말려봤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부턴 상조회사에서 상조 도우미 일을 시작했답니다. 전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젠 대출금도 갚아야 되니 저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 상조 도우미 일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하기 좋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잠적한 당시에만 해도 하루하루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집안에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천사 같은 저희 남편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보,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고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한텐 자상한 아빠로, 나한텐 듬직한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텐 믿음직한 사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